안녕. 톡톡 이야기하는 자폐 이야기. 장애와 함께 살아가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Living with Autism이라는 영어 표현을 쓰는데요. 장애 자녀를 키우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한두 해 노력한다고 해서 갑자기 마법처럼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수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하나의 개성처럼 계속되고 앞으로도 자녀의 일부로 잘 이해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수용은 참 어렵지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이의 장애가 지속되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수용하지 못할 때 가족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장애의 수용이 잘 이루어질수록 장애 아동의 발달과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삶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많은 연구와 사례를 통해 드러나 있습니다. 아이의 어려움을 수용하는 일이 어렵고 잘 안 되더라도 오래 걸리는 나를 인정하고 용서해 주세요. 우리 모두 장애를 수용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으니 장애 수용은 원래 힘들고 원래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장애는 부끄러운 상황도 누군가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냥 살면서 누군가는 언젠가 만날 수도 있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좀 더 당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일, 행복하게 함께 살아가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다김 아동발달센터 센터장이자 자폐성 장애 성인 자녀를 두고 있는 이경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자폐인 사랑협회 남영운영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호백 아동발달상담센터의 설붕찬 원장입니다. 처음 이야기를 장애와 함께 살아가기로 시작해 보았습니다. 첫 사진은 장애 가족 옹호 활동을 하고 있는 아스너 가족이고, 두 번째 사진은 인생을 애니메이션처럼 이라는 영화의 장면입니다. 장애를 수용하여 자녀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사는 가족들인데요. 아이에게 자폐성 장애가 있다는 걸 알게 된 부모님들이 전문가들을 찾아와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아마 어떻게 하면 아이가 괜찮아질까요? 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대답이 장애가 사라지는 것이라면 전문가 입장에서 해드릴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아이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으신 거라면 목적지까지 가는데 도움이 되는 내비게이션처럼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정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진단받았을 때 2, 3년 열심히 치료하면 장애 범주를 벗어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어요. 생각해보면 치료보다 마법을 원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장애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도 배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비장애 가족과 다르지만 성취감도 있고 미래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만의 노하우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바로 이경아 선생님을 처음 만나서 어른 되면 괜찮아지냐고 물었던 엄마 중 하나입니다. 아직도 생애 지속되는 상태라는 말에 눈앞이 아득해지던 그 기억이 살아납니다. 그렇게 이경아 박사님을 멘토로 적극적인 자폐 스펙트럼 장애 부모가 되었어요. 장애가 지속된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든 부모님들이 많으실 텐데, 자폐에 대한 인식은 장애에서 상태, 특징, 개성으로 진화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세상이 바뀌면서 인식도 달라지니 우리도 더 당당하게 자녀의 상태를 드러내면 좋겠습니다. 템플 그린든 같은 유명 자폐인들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차츰 그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부모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요. 오늘 우리가 나눈 얘기들도 여러분께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사연을 들어볼까요?
제 아이는 얼핏 보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아이가 제게 자폐에 대해서 물어서 설명을 해줬더니 그럼 나는 자폐가 아니구나 한 적도 있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남들이랑 좀 다르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저 나라서 다른 것일 뿐 장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걸 언제 어떻게 알려줘야 받아들이기 쉬울지 고민입니다.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그리고 동생한테도 언제 어떻게 알려주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나이가 어리더라도 정확하게 알려주는 편이 쉬쉬하며 가거나 금기시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합니다. 연령별로 이해하기 쉬운 장애 이해 자료들을 준비해서 아이 눈높이에 맞게 어린 장애 자녀들이나 형제, 학교 친구들, 이웃에게 장애의 특성을 알려주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알려져 있지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장애를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나라마다 문화적 차이가 있으니 솔직하게 표현하고 모두 공개하는 외국의 사례가 우리나라에 그대로 와 닿지는 않을 수도 있고요. 제 사례를 하나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희 승기에게는 2살 많은 누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쯤에 저한테 승기 장애는 언제 없어지는 거야?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질문하냐 얘기를 했더니 그동안 계속 점점 좋아지고 있었으니 언젠가는 장애가 없어지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좀 머뭇거렸어요. 승기 장애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가는 거다라고 설명하는데 제 마음이 당황하고 힘들었던 마음이 기억납니다. 이런 경우에 언젠가 다른 자녀들이 질문한 말을 생각해 보시고 치료를 맡아주시는 선생님들하고 미리 의논해 보셔서 어떻게 지혜롭게 잘 전달할까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물어볼 때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데? 라고 되묻고 아이의 생각을 들어서 다시 조금 정리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언제쯤 내가 승기를 안 돌봐도 되는 거야? 가 원래 질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둘째도 통합어린이집에 보낼 생각이었는데 자리가 나질 않아서 결과적으로 분리하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장애 통합 예배를 하는 사랑부에 보냈는데 다른 장애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집에 돌아와서는 사랑부 얘기도 많이 해줬어요. 다른 곳에 보내고 같이 있는 시간을 줄이면 점점 더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으니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도록 하고 나이에 맞게끔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진단 초기부터 동생 나이에 맞게 설명해주고 유치원, 학원 모든 곳을 함께 다녀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상윤이 심리치료를 해주셨던 선생님이 비장애 형제자매의 심리를 꼭 챙겨야 한다고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말 해준 곳이 거의 없었을 때라 지금까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윤이 상담하시는 선생님께 부탁해서 다른 동생도 만나보게 하고 오빠 치료 수업에도 참관하고 몇 차례 함께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사춘기 무렵에는 동생도 상담을 받게 했으니 여러 가지 시도를 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제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대안을 갖고 실행한 사람 같지만 사실은 정말 실수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장애가 있는 상윤이나 비장애 형제인 그 딸아이에게 제가 생각하는 최선을 해주려 하기 전에 아이에게 뭘 원하는지 직접 물어보고 엄마가 네 마음을 다 알고 있다고 안심시켜 준 다음 선택하고 행동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아쉬움이 남는다 하셨는데 참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느라 고생도 많으셨을 거고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다 보면 오히려 더 힘드실 수도 있어요. 너무 애쓰기 전에 잠시 멈춰서 자신에게도 지금 난 뭘 원하는 건지, 지금 마음이 어떠지? 하고 질문을 해보며 자신을 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번째 사연을 한번 볼까요?
얼마 전에 작은아이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큰애를 처음 본 아이가 작은애한테 너 이 형 왜 그래? 하고 묻는 걸 들으면서 마음이 철렁했어요. 큰애를 데리고 나가 있을 걸 그랬나? 아이가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으면 어떡하지? 가뜩이나 치료실 다닌다고 방치하는 것 같아 미안했는데 장애가 있는 형 때문에 아이가 앞으로 힘들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둘째에게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까요? 아직 어린 연령의 형제들에게 비장의 형제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가족의 배려가 정말 필요합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보느라 나의 다른 자녀를 잊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너는 잘해라 라든지 너는 알아서 잘해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원칙과 함께 각자의 개별적인 질문을 이해하고 스스로 답을 찾는 과정도 꼭 필요합니다. 앞에서 아이에게 묻고 대답을 들으며 아이의 생각을 다시 정리해 주시는 방법을 제안해 봤는데요. 이 사연을 주신 어머니께도 어머님이 생각하는 도움은 어떤 것인가요? 라는 질문으로 대화를 나눠보고 싶군요. 그 대답 속에 어머님이 하시는 걱정과 해결 방법이 깃들어 있을 것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공통된 부분이 많지만 가까이서 보면 각자가 다 다르거든요. 자기 질문을 발견하고 거기서부터 풀어가시기를 권합니다. 저도 큰아이 진단받고 치료에 올인했던 시기에 둘째 어린이집에서 둘째도 검사를 좀 받아보라는 말을 들었는데 마음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 일을 계기로 일주일에 하루는 큰아이 치료를 다 빼고 큰아이가 통합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에 둘째와 오후 반나절을 마음껏 놀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소리 지르고 떼쓰는 행동이 많이 줄었어요. 심리치료도 3년 정도 받았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자존감도 많이 올라오고 주변 시선이나 말에 이겨내는 힘이 생겼어요. 딸아이 마음을 살펴보지 못했던 걸 생각하면 지금도 많이 미안해요. 장애 부모로 살아가는 일도 어렵지만 비장애 형제로 살아가는 일도 여러 힘든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하시면서도 내가 부족했나 하는 죄책감을 느끼시는 일도 많아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기적 질문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가 장애를 가지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이 누렸을 생활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활에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을까? 궁리를 해보는 거죠. 나를 위해서, 내 배우자를 위해서, 그리고 내 아이들을 위해서 여유 있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좀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지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좋은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면서 나름대로 딸아이 어릴 때부터 비장애 형제자매라고 상처받지 않았는지 신경 써서 살핀다고 생각했어요. 상윤이가 누리는 모든 혜택을 동등하게 누리게 하고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려고 하고 혹시라도 죄책감이나 부담을 가질까봐 말도 엄청 조심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딸이랑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타임을 가졌는데 아이가 솔직히 말하기 시작하니까 사실 제 기억이랑은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그래도 장애 오빠를 둔 자기의 어려움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에는 감사하고 또 인정한다고 해서 좀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요즘은 비장애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다룬 좋은 책들도 있고 찾아보면 자료도 많으니 비장애 형제자매들이 마음을 다치지 않고 아이다움을 지킬 수 있도록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책이나 영화들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소개되는 책은 나는이라는 모임에서 정신적 장애 형제를 둔 20대, 30대 청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눈 귀한 책입니다. 형제들이 살아온 이야기와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연을 함께 들어볼까요? 중학생 큰아이는 어릴 때부터 유난히 동생을 많이 챙겼습니다.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예쁘고 대견하지만 한편으론 동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안타깝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난 결혼 안 하고 동생이랑 살 거야. 결혼하는 사람이 동생을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소리를 하면 우리가 얘한테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행동하거나 말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빠가 열심히 가르치고 있으니 넌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고 자주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딸아이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부담감은 여전하네요. 어떻게 이야기해주면 좋을까요? 딸아이가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참 예쁘네요. 아이들은 그렇게 많이 걱정하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지나치게 거부하거나 피해의식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모습 하나하나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걱정하시기보다는 아이가 지금 왜 그런 걱정을 하는지, 어떤 마음인지를 우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멀리 보면 오히려 지치기만 해요. 제 아들 승기는 99년에 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아이가 그때 32개월이었는데 그땐 저도 정말 먼 미래까지 걱정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2021년이고 아이도 달라지고 우리나라 정책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너무 먼 미래까지 생각하며 걱정하기보다 현재 필요한 정보들을 찾아보고 국가의 장애인 복지, 교육 정책 같은 사회적 자원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내되고 있는 화면은 복지로와 국립특수교육원의 온맘입니다. 연령별, 장애별로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는데 도움되실 겁니다. 동생을 생각하는 중학생 누나의 마음이 대견하고 안쓰럽다고 생각했는데 박사님 말씀을 들으며 생각해보니 아직 어리기 때문에 더 많이 걱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딸이 나중에 비슷한 말을 하면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잘 알아본 다음에 아이가 마음 편하게 원하는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안심시켜주고 싶어요. 이경아 선생님 말씀이 공감이 가요. 처음 상윤이 자폐 진단을 받던 시점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았거든요. 어떻게든지 치료해서 정상으로 만들어 놓겠다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이의 장애를 수용하면서 상윤이와 저 가족 모두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네, 남 위원님이나 설 원장님이 변화해 오신 과정이 이제 막 이 길에 들어선 많은 부모님들께 좋은 내비게이션이 될 것 같아요. 저도 당사자이자 전문가로 일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가족을 보면서 이 일을 하는 자체가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덜 고통스러워도 된다고 가족이 행복해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너무 멀리 보지 말고 현재를 잘 사는 데 집중하시면 그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게 되면서 저도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아직 어린 자녀에게 장애를 설명할 때는 나이를 생각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가볍게 말해주세요. 너무 길고 복잡한 상황 설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둘째, 형제의 마음 부담과 억울함이 커지지 않도록 배려해주세요. 부모의 후회와 자기 연민은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 현재를 잘 사는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복은 지금 여기서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희망을 오래 품으면 현실이 됩니다. 고대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가 라틴어로 카르페 디엠을 이야기했죠. 현실에 충실하라고 말이죠. 잊지 마세요. 네, 이상으로 저희가 가족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가족으로서 살아가면서 겪은 일들까지를 꺼내면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린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모든 분들이 행복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